안녕하세요. 저는 슈라라고 하고 러시아에선 네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쌍둥이 자매예요. 저는 7년 됐고 저는 5년 됐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배우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러시아 사람들이랑 다르지만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대부분 다 착하고 다 외국인들한테 잘해주는 거라서 좋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되게 전통춤, 탈춤, 뭐 사물놀이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 오고 나서 한옥도 볼 수 있고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뭐 사물놀이도 배워볼 수 있고 전통 문화를 이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좋았던 거죠. 좋은 점 맞죠. 뭐 일단은 옷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거 2개 있는데 못 고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사고 동생 하나 사는데 번갈아 가면서 입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항상 뭐 다른 친구들 다 저를 배신해도 얘가 있으니까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저를 제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옆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뭔가 좋잖아요. 서로 되게 잘 알고 비밀 아예 없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성격도 비슷하다 보니까 되게 서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2, 4년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똑같지 않겠지? 그래? 근데 약간 남자 취향이 확실히 똑같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저희가 서로 썸 타거나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다 약간 비슷한 이미지, 둘이 좋아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약간 레라가 사귀었던 남자들이 다 뭔가 제 취향이었던 것 같고 똑같이 슈라가 사귀었던 남자들이 다 이제 제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 똑같다 보니까 한 면을 같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뭔가 한 명 중에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만약에 저희가 같이 연락하거나 뭐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둘 다 관심이 있으면 뭐 둘이 얘기하잖아요. 아, 나 얘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러면 그 남자가 먼저 연락 좀 물어보거나 한 명한테 아니면 어떻게 좀 대시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그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자주 놀았었어요. 그 남자분들 중에 이제 한 명을 저희 둘이 이제 관심이 있었고 약간 호감이 있었던 거죠. 그 남자가 약간 원래 모든 여자들한테 그런 건지 잘해주는 좀 저희한테만 그런 건지 근데 둘한테 되게 뭔가 관심 있는 것처럼 되게 잘해주고 뭔가 잘 대하는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 남자가.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호감인지 호인지 헷갈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저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룹에 지내고 있는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주고 뭔가 데이트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트였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한번 이렇게 놀아보고 싶다. 저한테도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고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다른 여자친구한테도 데이트 신청했고 슈라한테도 데이트 신청했고 약간 번갈아 가면서 뭔가 못 고르는 건가? 아니면 근데 반 둘이 만나는 거면 따로 연락하고 반 막 늦게까지 둘이 만나자고 하면 그게 데이트 아닌가요? 어장이었나 봐. 더 다른 경우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쌍둥이의 쌍둥이 친구 카일리라고 합니다. 제 룸메이트이자 친구이자 동생인 헤일리는 저랑 겨우 9분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동생은 동생이죠. 여긴 한국이니까 또 서열 정리 더 깍듯해야 하잖아요. 전 한국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예의 있고 예절 있는 점이요. 저랑 제 동생 헤일리가 한국에 산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직 완벽하게 한국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써볼게요. 응원해주세요. 제 한국에서의 생활은 진짜 완전 대만족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 시작이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 완전 제 동생이랑 저랑 둘 다 머리털이 다 뽑혀 없어질 뻔했을 정도로 싸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땐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지 한번 함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26살이지만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꽤 평범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엄격하지는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좋은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죠. 제 어린 시절의 가장 특별한 점은 제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완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죠. 저는 좀 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에요. 저는 행동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가 시간에는 고전 소설을 읽거나 뜨개질 하는 것을 좋아하죠. 금요일 밤에는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팩을 하고 영화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완벽하게 금요일을 보내는 방법이죠. 반면에 헤일리는 활기차고 외향적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헤일리는 항상 파티나 콘서트에 저를 끌고 다니죠. 헤일리가 자라면서 머리 색깔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헤일리는 확실히 하루하루를 최대한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저희의 성격은 정반대지만 저에게 헤일리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헤일리는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저희는 쌍둥이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 모두 의료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헤일리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세계를 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셨고 아이들을 치료하셨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죠. 부모님은 수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와 절차를 거친 끝에 마침내 헤일리와 저라는 쌍둥이를 가질 수 있으셨죠. 저희는 그분들에게 작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도자기 인형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저희는 정말 하얀 피부에 장밋빛 붉은 뺨, 새빨간 입술을 가졌었죠. 할머니는 우리가 동화, 속공주, 백설공주를 꼭 닮았다고 하셨죠. 26살이 된 지금 헤일리와 저는 여전히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저희를 아는 사람은 성격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책에 거의 코를 박고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반면에 헤일리는 누구에게나 수다를 떨죠.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헤일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헤일리는 소극적인 저희 중학교 시절과 못된 여자애들의 괴롭힘 사이에서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연을 당했을 때에도 헤일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죠. 대학 시절 수업이 힘들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헤일리는 제가 책을 더 열심히 읽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라고 헤일리는 말하곤 했죠. 그리고 헤일리가 맞았어요. 우린 함께 이겨냈죠. 솔직히 제 사랑하는 여동생 헤일리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쌍둥이로서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죠.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헤일리가 최악의 방법으로 저를 배신했을 때 말이죠. 제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을 때 모든 게 시작됐어요. 저는 항상 틀에 박혀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모스크바의 대형 병원에 취직했죠. 처음에는 진짜 직업을 갖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장시간 근무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지쳐갔어요. 병원도 인력이 부족하고 자리는 포화 상태였어요. 어느 날 환자를 잃고 나서 저는 텅 빈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한 친절한 의사가 저를 옆으로 데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지. 정신적으로도 관리가 필요해.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다음 쉬는 날, 저는 즉흥적으로 먼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을 선택했어요. 슈레아라는 친한 친구가 재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녀는 서울이 정말 멋진 도시라고 극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 문화, 쇼핑, 편의시설이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서울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데 러시아보다 훨씬 빠르죠. 심지어 대중교통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기차, 지하철, 버스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죠. 돌아다니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들을 읽으며 시험 공부하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의 카페, 레스토랑, 포장마차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의 90% 이상을 동물 사료나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헤일리에게 전화해 즉흥적으로 여행 계획을 말했을 때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도 갈래. 그녀가 즉시 대답했어요. 헤일리는 항상 저보다 더 대담한 쌍둥이였어요. 일주일 만에 헤일리는 일을 마무리하고 아파트를 새를 얻었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설렘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공항은 세련된 건물, 예쁜 정원, 끝없이 펼쳐진 상점, 심지어 아이스 스케이트장까지 정말 멋졌어요. 헤일리와 저는 재빨리 교통카드를 찾아서 삐걱거리는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중심부까지 가는데 정말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네온사인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의 넋을 잃었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했어요. 보행자대로는 저녁 공기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첫 며칠 동안 웅장한 경복궁, 정상에서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남산타워,
작은 골목과 상점이 있는 전통적인 북촌 한옥마을 등 최고의 관광지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헤일리와 저는 밤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걷는 것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정직했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국에서 벗어나 상쾌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진보적인 도시라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폐기물 재활용, 대기 오염 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었죠. 사람들은 거대하고 번화한 대도시를 떠올리면 더럽고 낙후된 도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현대 도시의 편리함과 청결함, 환경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관광을 마친 헤일리와 저는 한국에 남은 시간 동안 몰입도 높은 문화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 슈레야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목공의 공방에서 워크숍을 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우리 둘 다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 워크숍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헤일리와 제가 목공 워크숍 첫날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약간 긴장했지만 대부분 설레었습니다. 공방은 한국 장인들과 독특한 부티크가 가득한 트렌디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공방에 들어서자 고급 공구와 다양한 희귀 목재로 꾸며진 탁 트인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죠. 강의실 앞쪽에서 어깨가 넓은 키 큰 남자가 수강생들을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5일간의 수업 과정의 강사인 동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혁 선생님의 첫인상은 자동차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키는 180이 넘었고 팔은 나무 줄기 같았죠. 그의 큰 손은 아마 제 얼굴 길이에 맞먹을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일 때 그의 태도는 온화하고 친근했습니다. 그 대조가 저를 흥미롭게 했어요. 보디가드 같은 강인한 체격과 자상한 할아버지의 따뜻한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혁 씨는 제대 후 목공예에 입문한 육군 베테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공예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말을 하는 내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업대에 올바르게 서는 법, 날카로운 도구 다루는 법, 부상을 방지하는 올바른 기술 등 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배웠습니다. 동혁 씨가 먼저 시범을 보인 다음 저희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혁 씨의 인내심과 지도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폐목재를 이용해 다양한 톱과 끌을 사용해 기본적인 연습 컷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목공 도구와 과정에 좀 더 익숙해졌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선생님께도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동혁 선생님은 기술을 설명할 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상적인 물건을 이용한 비유는 시각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리석은 실수를 했을 때 터져나오는 절제된 유머 감각도 좋았습니다. 동혁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면밀히 돌아다니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제 작품을 점검하기 위해 몸을 숙일 때 저는 나무 향이 섞인 그의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묘하게 중독성 있는 향이었는데 계속 맡고 싶은 향이었어요. 주 중반이 되자 다양한 목공 기법을 사용하여 작은 장식용 상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습 프로젝트 작업으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산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자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동혁 선생님을 슬쩍 쳐다보고 있었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 헤일리는 동혁이가 끌을 잡는 그립을 조정하기 위해 옆에 서 있을 때 얼굴을 붉히며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동혁이를 향한 동생의 관심을 보며 뜻밖의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헤일리는 동혁의 기술, 힘, 외모, 성격에 대한 칭찬을 멈출 줄 몰랐어요. 마치 짝사랑하는 여학생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화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질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과 저는 같은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유치한 흥분이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수업 마지막 날 저녁, 수강생들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워크숍의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동혁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두려운 마음에 하지 못했죠. 천천히 도구를 챙기면서 저는 헤일리에게 먼저 숙소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교실에 두고 왔거든요. 헤일리도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며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헤일리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텅 빈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
혼자 책상에 앉아있는 동혁 선생님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헤일리가 동혁 선생님에게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해요. 헤일리는 대담하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우리 한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뻔뻔한 고백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제가 고백하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녀의 배신에 저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헤일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을 때 분노의 눈빛으로 헤일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혁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작업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쁜 한국 소녀가 오빠 라고 외치며 달려들어 동혁의 목에 팔을 감쌌죠. 동혁은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고 소녀는 다정하게 글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그 소녀가 동혁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고 헤일리는 바닥에 주저앉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죠. 우리 셋은 가장 불편한 침묵 속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동혁은 변명을 중얼거리며 소녀와 함께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헤일리와 저는 짐을 챙기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고통스러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연애의 기회를 방해하려 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분노가 부풀어 올랐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짝사랑 때문에 자매애를 배신한 헤일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헤일리는 그저 별거 아닌 시시덕거림일 뿐이라며 맞받아쳤죠. 저희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은 지금까지 쌍둥이로서 우리 관계를 가장 힘들게 시험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열린 의사소통, 정직함, 자매에 대한 헌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헤일리와 저는 지치고 부끄러운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동혁에 대한 호감의 설렘은 사라지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치솟았죠.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저는 헤일리에게 제가 동혁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왜 동혁을 유혹하려 했는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헤일리는 흥분에 휩싸여 감정이 자매애보다 더 커졌었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동혁이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귈 생각은 없었다고 했죠. 수업 시간에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둘 다 덧없는 로맨스보다 다행히 쌍둥이로서의 유대감을 우선시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눈물과 포옹 끝에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순간 안도감이 즉각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저희 둘 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정과 사소한 질투가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헤일리와 저는 관광을 건너뛰었습니다. 대신 둘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죠. 저희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운동은 정신이 맑아지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함께 나란히 페달을 밟으니 지난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이 지나가며 삶의 소박한 기쁨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강변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른들이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잔디밭에 앉자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헤일리를 향해 간절히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줘서 고마워 헤일리. 내가 내 쌍둥이라서 정말 행운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는 제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헤일리는 다시는 우리 사이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내 평생 최고의 친구야. 제 가슴은 부풀어 오르며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헌신으로 넘쳤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계속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간호 업무에 지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헤일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서울로 이사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모델도 하고 뭐든 할 수 있잖아. 헤일리의 눈이 반짝이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쌍둥이 텔레파시는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음료로 잔을 부딪히며 서울에서의 새로운 챕터를 건배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의 대담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우리는 짐을 싸서 러시아 땅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포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로 진정한 삶을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서울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풍이 잘 되는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다음 날은 출입국 관리소와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건강 클리닉에서 제 간호학 경력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헤일리는 방사선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죠.
동료들에게서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익히며 매일 밤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로운 곳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산에 올라 평화로운 숲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광장시장에서 국수를 먹으며 수많은 미식가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는 헤일리가 커플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일리는 고향에서 간호대학을 다닐 때 이후로 아무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깜짝 선물로 서울 데이트 앱에 헤일리의 프로필을 설정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준석이라는 한국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이 왔을 때 동의했습니다. 준석은 기타를 치고 여가 시간에 전자제품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둘 사이에 케미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준석과 헤일리는 공식적으로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는 헤일리를 엄청나게 잘 대해주었고 둘 다 행복해 보였죠. 저는 제 동생이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바빴지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 오래된 질투심이 붉어지기도 했죠. 하하, 저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저는 남는 에너지를 한국 문화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심, 공동체 정신, 사회를 형성하는 충성심에 대해 배웠죠. 원로들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규칙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헤일리와 저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옛 방식이 지닌 지혜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발전을 키워준다고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저희 비전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고전 문학 작품 낭독과 음악, 공예품이 있는 전통 찻집을 열고 싶었습니다. 과거 세대의 우아함과 의식을 기리는 고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헤일리와 준석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하자 그들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를 해주었어요. 준석은 자신이 소박한 책꽂이와 장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헤일리는 일상적인 운영을 돕겠다고 약속했죠. 찻집의 꿈을 현실로 바꾸면서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준석의 공방에서는 전통 목공예와 수공예로 맞춤형 목재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헤일리는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한국 고전 문학과 음악을 조사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내부에서 경험할 평온함과 우아함을 구현하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동산 중개인이 몇 군데를 소개해줬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산을 등산하던 중 나무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낡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금이 간돌 안뜰과 그 위에 풍향계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몇 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이곳이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지만 유산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저는 손님들이 산길을 따라 이 숨겨진 휴양지로 오는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졌어요. 몇 달간의 대대적인 인테리어 끝에 찻집은 그랜드 오픈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수정과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집의 외관은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내부에는 소박한 테이블과 선반, 좌식 공간을 만들었죠. 인테리어는 천연 염색 직물과 수공예 도자기를 만들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헤일리는 고급차, 간단한 스낵, 주스 블렌드, 전통주 등으로 구성된 우아한 메뉴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는 직원들을 고용했는데 대부분이 고객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들이었습니다. 오픈 당일, 새로운 찻집을 체험하기 위해 서울 시민들이 산길을 따라 길게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 안식처를 반기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에는 가게에서 음악과 문학의 밤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시 낭송이나 가야금 같은 악기 연주를 들으며 차를 마시곤 했죠. 저는 보통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들과 조심스럽게 어울렸어요. 하지만 주인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장사는 계속 번창했고 찻집은 전통 예술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예, 꽃꽂이, 자수, 기타 죽공예 수업을 열어 새로운 수강생들에게 전통 예술을 전수했어요. 학생들이 이러한 공예를 익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정과 1주년 기념일에 우리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헤일리는 셰프와 함께 몇 주 동안 다채로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준석은 자신이 만든 최신 목공예품을 전시하고 다른 지역 짱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 고객과 새로운 고객들 사이의 수다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헤일리와 저는 모스크바에서 온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목적을 찾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어울리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전통에 대한 이런 헌신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분의 칭찬은 최고의 영광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제 손바닥의 옷과 은으로 만든 정교한 수공의 머리빗을 선물로 쥐어주었습니다. 이 보람찬 길에 충실하라는 격려의 상징으로 저는 이 빗을 항상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수정과가 인기를 얻으면서 헤일리의 개인적인 삶도 꽃을 피웠습니다. 2년간의 구애 끝에 준석은 눈 내리는 새해 전야에 헤일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전통 결혼식 준비는 헤일리의 다음 몇 달을 금방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연분홍색과 라벤더색 한복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된 헤일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결혼식에는 부부가 어른들께 절을 하고 차를 대접하며 축복을 비는 풍습이 포함되었어요. 피로연에서 저는 가벼운 연설을 하면서 헤일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 강조했습니다. 헤일리는 축하 분위기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뽀뽀를 해줬어요. 그날 밤 늦게 헤일리는 저에게 임신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속삭였습니다. 둘은 너무 기뻤지만 조금 더 비밀로 하고 싶었다고 했죠. 저는 이모가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행복해하며 헤일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헤일리는 새로운 아기방을 준비하면서 배가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준석은 쉬지 않고 헤일리에게 애정을 쏟았고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엄마가 될 것이 분명해요. 한편 저는 수정과에서 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생활 예술을 이어가는 베테랑 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다음 세대를 이끌었죠. 전통 예술이 현대에도 살아남기를 바라며 기꺼이 그들의 문화재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행사가 없는 이른 아침에는 사람들이 붐비기 전에 찻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희귀한 차를 우려 마시고 산을 바라보는 베란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제 일기장에는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넘쳐났습니다. 목적, 공동체, 환대 등 시대를 초월한 가치들이 제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곧 작은 발차기와 울음소리도 찻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헤일리와 준석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 은호가 제 품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천진난만하게 잠든 은호의 완벽한 이목구비를 보며 저는 무한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저는 은호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잘 키워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은호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송편 빚는 법을 알려주겠다고요. 이 아이를 통해 과거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은호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정과가 번창하고 지역사회와 문화를 나누면서 제게도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헤일리는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렸고요. 3년 전 서울로 떠났던 그 중추적인 여행 이후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열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온 두 자매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알아요. 이 매혹적인 땅은 이제 마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가서 영어가 가능한 간호사를 데려오던지 아님 이 간호사 좀 제 앞에서 치워요. 한국은 원래 이렇게 환자랑 보호자한테 예의가 없나요? 다들 보셨죠? 여기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여성이 분노에 차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꾸짖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른 의사와 의료진들도 달려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캐나다 캐시디 플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날이 있었나요? 저에게는 토론토의 여느 바쁜 월요일 아침처럼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커피를 마시며 빡빡한 일정이 벌써부터 두려웠습니다. 제 이름은 캐시디 플린이고 올해 31살이며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어머니 소피아에게 전화가 왔어요. 말을 더듬으며 몸의 한쪽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듯 했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뇌졸중이 온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고 즉시 911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제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와 저는 항상 가까운 사이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홀로 키우셨고 간호사로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죠. 이제 어머니의 건강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희귀신경 질환이라는 잔인한 진단이 내려졌죠. 어머니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고 의사는 기대 수명이 3에서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7살 때부터 저를 홀로 키우셨던 강인하고 활기찬 어머니가 이제 겨우 52세의 나이에 무기력하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마케팅 매니저로서 바쁜 업무를 병행하면서 필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엄마는 기본적인 검사만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설 클리닉은 거의 없었고 종합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3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제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움직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뻣뻣해지셨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으며 요리나 옷 입기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어려움을 겪으셨죠.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독립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저축과 무급휴직에 의존해 어머니를 제 작은 아파트로 옮겨 24시간 돌봐드렸어요. 정서적, 재정적 부담이 엄청났어요. 주변에 도와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긴 했지만 대부분 어머니의 집요하고 소모적인 욕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제 자신에게만 의존하던 습관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낸 어느 암울한 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흐느끼며 잠이 들었고 어머니의 고뇌에 찬 외침이 여전히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절망의 기운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둠의 구덩이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쯤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가 아직 어머니를 포기하지 마. 다른 방법을 찾아봐. 라고 외쳤어요. 그 희미한 희망에 자극을 받은 저는 온라인에 접속하여 어머니의 장애에 대한 캐나다 지원 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는 한 그룹에서 모든 것을 바꾼 댓글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한국의 전문 병원에서 희귀신경질환에 대한 훌륭한 치료법을 찾았다고 썼더군요. 한국이라고요? 아직 발전 중이고 캐나다와는 문화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막연한 인상 외에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신경계 질환에 대한 선진 의료 서비스, 최첨단 기술, 숙련된 의사, 미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에 대해 극찬하고 있었어요. 고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예후도 좋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이것이 제가 기도했던 기적이었을까요? 새로운 긴박감을 안고 저는 그 후 5시간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검색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보건기구 더 선정한 세계 23위의 의료 수준입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의대 졸업 후 6에서 7년 동안 집중적인 수련을 받습니다. 한국은 의료 R&D와 최신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생존율은 유럽이나 북미보다 높습니다. 의료시술 비용은 미국보다 30에서 80%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심장 우회술은 28,000달러, 미국은 78,000달러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가정과 모순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현대적인 의료 선진국에서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긴급한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엄격한 문화적 차이는요? 하지만 어머니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 무지를 직시하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후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절망 대신 희망의 힘을 얻은 저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번이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오랜 비행 후 시차 적응이 안 된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태우고 조심스럽게 서울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흔적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눈으로 살폈습니다. 대신 무료 와이파이, 최첨단 기술, 영어로 된 유용한 안내판, 국내 공항보다 더 좋은 편의시설로 매우 깨끗한 거대한 터미널에 빠져들었어요.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직원들이 곳곳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곳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최신식 공항 특급 열차를 타고 저희는 서울역까지 순조롭게 이동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들고 우뚝 솟은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과 사방에 불을 밝히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론토보다 더 하이테크하고 역동적인 도시로 보였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택시를 불러 예약한 병원인 국립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설은 깨끗하게 반짝이는 바닥과 반짝이는 장비, 영어로 된 표지판으로 깔끔했습니다. 체크인 직원은 영어를 구사하며 어머니의 예약 정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문 의사가 바로 어머니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진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계심은 금세 다시 높아졌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가 거의 없어 예약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은 동일한 홀과 병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 건물이었죠. 화장실이나 카페테리아를 찾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다음 환자에게로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여러 번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셋째 날에 찾아왔어요. 간호사가 어머니의 새로운 약과 재활 일정을 한국어로 매우 빠르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당황한 저는 천천히 영어로 다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죠. 갑자기 간호사가 한국어로 저에게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간호사의 어조는 분명 저를 꾸짖는 것이었죠. 분노와 좌절감이 끌어올랐어요.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이건 너무 심했어요. 저는 그 간호사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다른 간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간호사가 저에게 걱정하지 말고 긴장을 풀라고 지시했을 뿐이며 의사가 모든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고 이성을 잃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휩싸여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간호사에게 한국말로 얼른 사과했지만 그녀는 이미 제 폭발을 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사는 재치 있게 간호사에게 둘만의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는 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큰 결심을 한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무지와 악의를 가정하고 한국 사람들을 악마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실 직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를 정중하게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노에 공감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준 직원들의 모습에 후회가 더욱 커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지침을 통역해준 간호사들의 기꺼이 응해준 덕분에 제 잘못된 가정이 여러 번 밝혀졌죠. 의사들은 항상 제 전화에 즉시 응답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해 주었고 기대 이상의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직원들이 어머니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경직된 반응은 판단을 자제하고 경청을 깊게 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확고한 편견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해체되었고 보다 미묘한 이해로 대체되었어요. 이 여정은 의학만큼이나 인간성에 대한 교육이 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마침내 병원에서 어머니의 진단과 첫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불과 이틀 전 장비 고장으로 수술을 최소 2주 더 연기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수술 연기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료진은 공감과 헌신으로 대응해 주었고 그 덕분에 의료진에 대한 감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직접 통역사를 통해 1시간 넘게 어머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과 치료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수술이 가능할 때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 명의 간호사가 매일 전화를 걸어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었어요. 병원 관리자는 수술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무료 교통편과 식사권을 제공하기도 했죠.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빛났습니다. 그 긴박한 몇 주 동안 저는 병원 담장 밖으로 나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더 많은 곳을 탐험할수록 저의 잘못된 선입견은 사라졌죠. 제가 발견한 한국의 보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식은 찌개부터 비빔밥, 덮밥까지 건강하고 다양하며 중독성 있게 맛있습니다. 식사는 즐겁고 사교적인 자리입니다. 한국인은 함께 식사할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울의 미술관과 박물관에는 고대와 현대의 보물이 가득합니다. 국립박물관에는 15만 개가 넘는 역사적 유물이 있습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예술원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가족 간의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들에게 기차 좌석을 양보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지적, 창의적 추구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시민들은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장기를 두며 서예를 연습하고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단체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한국은 휴대폰, 와이파이 네트워크, 내비게이션 앱, 가상 비서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스마트 기술의 선구자입니다. 서울은 미래를 엿보는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몰입하면서 한국의 본질은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저의 가혹한 판단은 문화적 발견의 물결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겸손해졌고 저를 둘러싼 아름다움과 독창성,
인간의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들이었습니다. 2주 후, 마침내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머니가 회복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 곁에서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날로 호전되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평안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어머니의 장기적인 병 관리에 대해 큰 낙관론을 보였죠.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의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자 어머니도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활기찬 여행 가이드가 되어 우리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볼링을 치고 네온사인이 켜진 뒷골목 식당에서 간식을 먹었고, 한국인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반겨주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야구 경기를 보며 팬들과 함께 응원했고, 에너지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등불로 빛나는 경복궁 경내를 거닐며 수백 년 전의 장엄한 의식을 상상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젊음이 넘치는 홍대 인근을 돌아다니며 미술관을 둘러보고 인디 밴드의 음악을 들으며 스트리트 댄서들의 공연을 관람했죠. 고국에서 질병과 절망에 갇혀있던 우리는 이제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함께 번성했습니다. 매일 한국의 풍요로움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문화는 우리 마음속에 섬세하게 스며들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된 치료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의사는 어머니가 완쾌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진단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는 건강하고 희망이 생겼으며 장기적으로 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엄마의 회복이 의료 서비스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곧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냐고 물었더니 사실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랬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몇 년 만에 본 것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이곳의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졌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저는 감격스러웠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방문 기간을 몇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한국 전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 자녀들은 노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공손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고귀한 의무로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국에 돌아가서도 이러한 이상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규범에 대한 통찰력도 얻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립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피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폭발하는 것보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내와 절제는 약점이 아니라 미덕으로 여겨져요. 이는 이탈리아계 캐나다인인 저의 시끄러운 배경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의 우아하게 조화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성 역할은 진화하고 있지만 특히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여전히 다소 전통적입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부양하죠. 하지만 여성들도 점점 더 커리어와 독립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저는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한국의 번영을 즐기면서 일본의 식민지배, 가혹한 분단을 가져온 한국전쟁,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전후 빈곤 등 한국의 힘든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오늘날의 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국민적 회복력, 단결력, 지칠 줄 모르는 근로 정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한국인의 인내심은 캐나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엄마와 저는 가족처럼 지내던 한국인 친구들과 씁쓸한 이별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의사, 간호사, 통역사, 호텔 직원 등 용기와 희망, 발견의 여정에서 어머니의 치유를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는 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위해 매년 서울로 돌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준 이 땅과 사람들과 재회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수십 년의 생명력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선물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에 대한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서울은 우리 영혼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토론토로 돌아온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고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최근 이민자들을 돕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들이 낯선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교회와 학생단체, 의료 종사자 등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낯선 사람과 문화에 대해 마음을 열라고 촉구합니다. 어머니는 무지가 두려움을 낳고 아무리 험난한 여정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소박하게 살면서 열정에 에너지를 쏟고 부지런히 저축하여 매년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머니의 검진과 그곳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머니의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풍요로운 글로벌 관점을 가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안에 평생 지속될 울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식의 격차에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지고 맞서면서 우리의 삶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기적 같은 두 번째 기회는 우리에게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통해 더 넓어집니다. 이 정신이 우리를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는 공감과 인내와 감사로 모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나눌 때 어머니와 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